인류 기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문명의 여명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진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 박물관에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는 모든 역사책을 다시 쓰게 할 비밀을 속삭이는 점토판이 잠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전에 과거의 심오한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데 매료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동안 이 이야기가 여러 시간대를 넘어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애슈몰린 박물관의 금고에는 스마트폰보다 작은 점토 프리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는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들 프리즘으로 알려진 이 유물은 이라크 남부의 고대 도시 라르사의 폐허에서 발굴되었습니다. 4,000년이 넘는 과거, 젖은 점토에 새겨진 쐐기 모양의 작은 기호들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사시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화도 아닙니다.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를 기록한 행정기록, 일종의 왕실 회계장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메르 왕목록. 그 이름은 인류 역사의 토대를 뒤흔들 만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곡물 재고를 기록하듯 너무나 정확하고 사무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 문서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두 시대로 나눕니다. 양쪽 모두 같은 현실에 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극적인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이전의 통치자들은 생물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에리두의 알룰림은 28,800년, 에리두의 알라가르는 36,000년, 바트비라의 엠멘누아나는 43,200년을 통치했습니다. 8명의 왕, 5개의 도시, 총 통치 기간은 241,200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대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과연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일까요? 대홍수 이전의 왕들은 정말 수만 년을 통치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수메르 왕목록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기록이 단순한 신화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말입니다. 왕들의 이름은 대홍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들은 600년, 400년, 126년, 심지어 90년씩 통치했습니다. 수치는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역사학자들이 믿을만하다고 부르는 수준, 즉 실제 인간이 가질 법한 수명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순간, 이 목록이 고고학적 호기심거리에서 실제 역사적 증거로 탈바꿈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길가메시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목록은 그의 통치 기간을 126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고고학자들이 직접 발굴한 도시의 성벽, 길가메시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 왕을 동일한 서기관들이 동일한 행정적 어조로 기록한 문서 안에 배치합니다. 마치 4만 년 동안 통치했다는 왕들과 나란히 말입니다. 목록의 후반부를 정당한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독립적인 자료를 통해 후대 통치자들을 확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반부를 순전한 허구로 치부해야 할까요? 같은 서기관이 양쪽 부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형식이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문서는 신화와 역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규칙을 바꾼 대격변으로만 중단된 연속적인 연대기로 제시할 뿐입니다. 만약 이 목록이 진실을 담고 있다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년을 통치한 왕들, 대홍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고대 서기관들의 존재를.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기록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목록의 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심오한 미스터리로 빠져듭니다. 이 불가해한 숫자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60진법에 기반한 정밀한 수학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체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라는 시간 개념의 기원입니다. 대홍수 이전 시대 왕들의 통치 기간은 모두 3600년의 배수입니다. 3600년은 수메르인들이 사르라고 불렀던 가장 큰 시간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지어낸 숫자들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체계적이고 계산되었으며 고도로 정밀합니다. 마치 최초의 회계 시스템을 만들고 금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촌문도를 개발한 문명에서나 나올 법한 정밀함입니다. 고대 서기관들은 질서 정연하고 구조화되었으며 현실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패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수메르 기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된 토리노 왕 목록은 최초의 인간 왕조 이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신성한 왕조들의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무려 13,42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인간 파라오 시대로 전환되며 그들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성경 창세기는 종교 문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특이한 수명 곡선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학적으로 정확하여 순수한 신학적 목적을 넘어섭니다. 대홍수 이전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홍수 이후 수명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현대 인간의 수명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의 분리된 문화, 세계의 독립적인 전통, 그러나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재앙적인 경계 이전의 극단적인 장수, 그리고 뒤이은 급격한 생물학적 정상화. 이 기록들은 서로 협의하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창세기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이집트 기록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록 모두 동일한 서사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분리된 문명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허구의 패턴을 만들어내어 수천 년 동안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동일한 연대기적 현실에 파편화된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메르인들은 대홍수 이전의 통치자들을 지칭할 때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하늘의 신, 아누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추상적인 우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행정관이었고 이름과 족보, 특정한 책임과 복잡한 관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경쟁하고 동맹을 맺었으며 때로는 파국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헌은 그들을 멀고 초월적인 신이 아닌 수메르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대홍수 이후 그들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식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대 세계 곳곳의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했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문명의 탄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기록들은 과연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눈나키는 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도시이자 모든 문명의 기원이라 불리는 곳. 하지만 그 이면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메르 문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 가장 오래된 도시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서서히 조직되는 과정, 즉 미숙하고 어설픈 흔적들을 발견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류 발전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목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 에리두. 이곳에서는 마을에서 읍으로, 읍에서 도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진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리두는 고고학 기록에 완전히 조직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주거 공간, 행정구역, 신성한 장소를 위한 명확한 구역 설정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원전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사원들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된 정교한 건축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사원 아래에서는 이전에 15개 사원이 발견되었는데 각 사원은 이전 사원 바로 위에 건설되었으며 동일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습 곡선도, 실패한 실험도,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도 없었습니다. 우르크, 우르,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대홍수 이전 시대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작동한 관계 시스템, 완전히 형성된 60진법, 수세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는 천문학 지식이 최초의 점토판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이전 세대의 오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명은 마치 누군가가 도시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건네준 것처럼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지식과 기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메르인들은 누구에게서 이 모든 것을 전수받았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대홍수 이전의 문명으로부터 지식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수메르인들은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적인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설명을 체계적으로 묵살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원 비문과 왕실 헌정문에서 동일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것을 복원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다가 사라진 무언가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신화가 아닌 증언으로 읽는다면 드러나는 이미지는 인류 문명의 탄생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을 지워버린 대재앙 이후의 부활입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재앙이 그렇게 파괴적이어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존자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지식의 파편만을 남겼을까요? 그 해답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질학적 특성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920년대 레너드 울리의 발굴 작업에서 그의 팀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2m가 넘는 두께의 깨끗한 퇴적층이 인간 거주 흔적이 뚜렷한 층 사이에 폐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모의 점토층이었고 유물도 인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이 파괴층 위에서 다시 시작된 것과 같았습니다. 동일한 홍수층이 키시, 슈루파크, 에리도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모두 수메르인들이 홍수 신화에서 묘사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 재앙은 한 지역 전체의 문명을 초기화할 만큼 충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홍수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이 더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 발견을 진정으로 소름 끼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파괴의 층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원시 생존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문명의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여명이라고 알려진 정교한 지식의 갑작스러운 폭발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900년에서 11,700년 전 사이 지구는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의 온난화를 방해한 사건이었죠. 불과 10년 만에 기온은 섭씨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수면은 격렬하게 변동했고 거대한 홍수는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안 정착지를 1000년 이상 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을 재앙적인 물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약 11,700년 전 기후는 갑자기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9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정교한 복물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렵 채집인이었던 사람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에는 더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습용 기둥도 없습니다. 마치 건설자들이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적지는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수메르에서도 볼 수 있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발전의 전조 없이 정교한 지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유적지들이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괵베클리 테페, 수메르, 그리고 다른 모든 초기 문명의 중심지들이 빙하기 말기의 기후재앙 속에서 파괴된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생존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면,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 문명은 얼마나 더 발전했었을까요? 수메르 문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심오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입니다. 인류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과거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사나키를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의 관리자로 묘사했습니다. 창조 신화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 이후 질서를 회복하고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홍수설화 중 하나인 아트라시스 서사시. 그것은 신이 변덕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그들을 대체할 노동자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가 아닌 대체. 이것이 아트라시스 서사시의 핵심입니다. 대홍수 이후 신과 인간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기 수메르 종교 문헌은 신들이 인간에게 직접 말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문헌에서는 신들이 특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신호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원전 1000년기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신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전념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계층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들이 명확하게 소통한 적이 없다면 왜 그토록 복잡한 해석 체계를 발전시켜야 했을까요? 이러한 진화는 무언가가 대체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때는 직접적이었던 소통 방식이 퇴화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해석 기술이 필요한 신호로 변질된 것입니다. 신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존재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신들은 왜 인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단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신전, 그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은 물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증명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 에리두의 종교 복합시설에는 높은 단이 있는 중앙 공간이 존재했지만 신도들을 위한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신전이 인간의 종교의식을 위한 장소가 아닌 문자 그대로 신의 거주지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설계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사제들의 활동 공간이 확장되고 의례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이 늘어납니다. 공공의례를 위한 공간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전은 신의 거주지에서 해석의 중심으로 진화합니다. 마치 원래 거주자들이 떠나고 인간들이 그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등장한 지구라트, 그 계단식 원뿔형 탑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들은 신이 직접 걸어들어와 지시를 내리는 존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정교한 의식을 수행하며 더 이상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성한 존재를 불러내려 애쓰는 사제들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초기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최고 사제의 역할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신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중재자라기보다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원전 2300년경 아카드 시대에 이르러 사제직은 전문적인 역할로 분열되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 신전을 관리하는 자, 징조를 해석하는 자, 꿈에서 받은 신성한 메시지를 기록하는 자 등 다양한 계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종교 전문가의 증가는 신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신들이 명확하게 말한다면 확성기와 청취자만 필요할 뿐 해석을 위한 관료 조직 전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다양한 유형의 점술 상담에 대한 명시적인 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술이 번성하는 산업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신들이 직접 말한다면 해석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왜 침묵하기 시작했을까요? 신아시리아 시대에 왕실은 모든 징조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근 점술가를 고용했습니다. 니네베의 기록 보관소에는 수천 건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석 노력의 엄청난 양은 문명이 접근 불가능해진 무언가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무엇과 단절되었으며 왜 그 연결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했을까요? 수메르 문명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종교적 믿음의 진화, 그 이상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과연 이 전환은 단순한 믿음의 진화였을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였을까요? 그 답은 고대 텍스트, 그들이 사용한 언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메르 초기 종교 문헌은 놀랍게도 홍수 이전 통치자들을 묘사할 때 수동적 권위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정복하지 않았고 건설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배권을 획득하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땅은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통치자들, 심지어 길가메시와 같은 전설적인 영웅조차도 그들의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적과 싸우며 불멸을 추구하고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메르 문헌뿐만 아니라 이집트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최초의 왕조 이전, 신성한 왕조는 어떠한 업적도 없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간 파라오들은 즉시 기념물을 건설하고 군사적 승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기 통치가 존재의 상태였다면 이후의 통치는 일종의 공연이 든 것과 같습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광범위한 신학적 정당성, 상세한 대관식 의식, 사제들의 검증, 점술, 공개적인 의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홍수 이전 통치에 대한 묘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기 왕권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홍수 이후 왕권은 끊임없는 정당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권위가 원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홍수 이전의 5도시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락, 시파르, 그리고 슈루파크를 지목합니다. 이 고대 도시들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될까요? 고고학적 증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들이 존재했음을 확증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도시들이 부상했을 때 키시, 우루크, 우르, 라가시 같은 도시들의 건립은 인간 왕이나 인간을 대리인으로 삼은 신성한 후원자들의 공으로 돌려집니다. 누가 최초의 신전을 건설했고 누가 도시의 성벽을 세웠으며 누가 기관들을 설립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전의 5도시에는 이와 유사한 건국 이야기가 없습니다. 왕의 목록이 시작될 때 이미 종교적 복합체와 행정 구조를 갖춘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리두의 신전은 엔키신에게 헌정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건설에 대한 역사도 헌납 의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신은 그저 태초부터 자신의 신전, 자신의 도시 안에 존재했습니다. 후대의 신전들은 왕이 첫 번째 벽돌을 놓고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정교한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신전들은 산이나 강과 같은 지리적 사실처럼 취급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초기 왕들의 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홍수 직후 잠시 등장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칭호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키시의 대홍수 직후 통치자들을 묘사한 단편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신성한 권능의 주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르 제3왕조 시대에는 이미 이 칭호가 사라졌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사방의 왕, 검은머리 백성의 목자, 엔닐의 강력한 자와 같은 칭호를 주장했지만 현실 자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신성한 권능, 즉 우주적 원리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심오합니다. 한 그룹은 스스로를 우주적 원리의 관리자로 자리매김했고 다른 그룹은 그러한 원리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후퇴 패턴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 기반 시설이 결코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전은 계속 운영되었고 사제 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의식은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신들은 대홍수 이후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중심적인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더 이상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록에는 신들이 도시를 어디에 건설해야 하는지, 어떤 왕이 통치해야 하는지, 언제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신들이 세계의 최고 겸영자였던 것처럼 행정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신과의 소통은 중재를 거치게 됩니다. 신들은 징조를 통해, 꿈을 통해, 동물의 장기나 새의 비행 패턴을 해석하는 사제를 통해 말합니다. 변화는 직접적인 대화에서 복잡한 점술로의 전환입니다. 한때 명확한 지시를 내렸던 신들은 이제 전문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신들이 죽거나 점차 사라지는 패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물러나 직접적인 참여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존재들의 패턴입니다. 형태는 계속 유지되고 기관은 존속하며 신성한 달력은 여전히 한 해를 구조화하지만 초기 기록에 묘사된 신의 존재는 의례 속에 보존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고대 기록의 일관된 주장처럼 대홍수 이후 실제로 물러났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들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그들이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인류가 스스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문헌들이 침묵하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홍수 이후 수천 년 동안 모든 위대한 문명은 마치 조직적인 유기라도 경험한 듯한 기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한 신전을 건설했지만 현존하는 신들을 모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신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유럽의 거석 기념물, 이 모든 것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한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도록 설계된 구조물, 특정한 별자리를 향해 정렬된 방향, 지구의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놀라운 수학적 정밀성. 과연 이것들은 인간을 위한 기념물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보내는 신호일까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에서 신들과 재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교한 미라 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정교한 미라 제작 기술은 이집트인들이 최초의 시대라고 불렀던 시기 직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멤피스에서 직접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시대 말입니다.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복잡한 방법들이 마치 과거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시대에서 전해 내려온 지침처럼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신들이 인간과 직접 소통했던 시대, 그들이 남긴 기술과 지식이 사라진 후에도 숭배와 갈망의 대상으로 남았던 시대를.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신들은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기원전 1100년경 중국 주나라 시대, 하늘의 뜻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황제들은 하늘이 이전 왕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수상합니다. 새로운 신성한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연결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전설적인 황제들이 천상의 용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황제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행동이 천상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은 감춰진 진실 속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꽃피운 콜럼버스 이전 문명들은 천문학적 정밀성을 바탕으로 수천 년 주기를 추적하는 놀라운 복잡성의 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달력은 하나의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과거의 황금 시대와 신들의 미래 귀환 사이의 과도기, 즉 중간 시대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쿠쿨칸의 귀환을 기다렸고 아즈텍인들은 케찰코아틀의 재림을 고대했으며 잉카인들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비라코차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문명들이 어째서 잃어버린 신성한 존재에 대한 동일한 향수를 발전시킨 것일까요? 왜 모두가 달력을 귀환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구성했을까요? 만약 이러한 믿음이 순전히 신화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는 더 큰 다양성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화는 현재의 신을 숭배하고 어떤 문화는 미래의 신을 숭배하며 또 다른 문화는 인간과 직접 교류하지 않은 신을 숭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패턴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위대한 고대 문명은 동일한 기본적인 이야기, 즉 신들이 현존했고 물러났으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우주론을 구성합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동일한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귀환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고대 언어학자들은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권위, 천상의 통치, 신과의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에서 이른바 문법적 화석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사라진 언어 체계의 조각처럼 더는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메르어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다와 하늘로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들의 시대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물리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만 사용하는 한정사를 사용합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우주시대와 관련된 용어들은 베다 문법학자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고대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언어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전문 용어를 물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단어는 살아남았지만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적, 의례적인 맥락에서만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의 언어 속에 감춰진 잊힌 기술과 지식의 흔적을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러한 단어들은 그토록 완고하게 보존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기현상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문명의 메아리일까요?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고대 언어 속에 숨겨진 코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코드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고학은 물질 문화에서 동일한 패턴을 드러냅니다. 가장 정교한 유물은 가장 초기의 지층에서 발견되며 이후 동일한 기능을 어설프게 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의 심오한 비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을. 페루의 삭사이와망에서는 가장 크고 완벽하게 절단된 석재 블록이 기초에 있으며 각 상위 레이어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레바논의 발베크에서는 가장 거대한 돌들이 단지 밑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중 일부는 무게가 800톤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옮기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었을까요? 후대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속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분명히 열등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로마인들은 발베크의 거석 위에 직접 주피터 신전을 건설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블록은 무게가 50톤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곳에 인상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원래의 기술을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2560년경 제사왕조의 케옵스에게 귀속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이후에 건설된 어떤 피라미드보다 수학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후대의 왕조들은 그것을 모방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피라미드는 건설 오류, 더 원시적인 기술, 천문학적 방향에서 더 낮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건설 기술이 자연스럽게 진화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되는 패턴을 봅니다. 가장 정교한 예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동일한 기능을 재현하려는 점차적으로 덜 성공적인 시도가 이어집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은 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의 근본적인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기록들, 그 안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지침들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리그베다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한 찬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주석가들은 그 기술적 사양을 영적인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기록은 하늘을 나는 배와 황금집을 언급합니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충실하게 이를 복사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초기 의학 서판에 현대 양리학에서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화합물에 대한 정확한 화학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서판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점차 변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서기관들이 더 이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레시피를 베끼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율은 대략적으로 바뀌고 불필요한 재료가 추가되며 중요한 과정이 누락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문명을 맨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발전시켜온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을 보존하며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귀환을 기다리는 우주적 고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눈나키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재는 우리가 건설하고 믿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 올립니다. 과연 누군가가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